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복지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1주차 여러분들이 발표했었던 내용 외에 제가 좀 준비했었던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를 준비해 주신 분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은 다 다뤘지만, 또 제가 이제 이혼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다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함께 같이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1주차가 되었습니다.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났는 것 같아요. 이제 3월에 우리가 수업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에 대한 개념, 또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슈로 들어가서 이제 다루게 되었는데, 학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무슨 휴강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더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2, 3주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학기를 이어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과제에 신경을 써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과 가족,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족을 중심으로 봤을 때 다양한 이슈가 우리가 떠오르고, 또 다양한 이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부부, 또 조부모, 그리고 자녀의 측면에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 내에서 빈곤, 질병, 장애 등의 유형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문제이고, 또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학대, 그리고 가출, 이혼, 재혼, 자녀에 대한 부적응,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대상을 봤을 때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다차원적인 측면과 다방면적인 부분에 대한 생활이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살만한 정도다, 행복하다, 만족한다, 내 삶의 질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세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초점화해서 맞춰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맞춰보는 것 이면에는 이제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사건들과 상황들과 또 이제 재반 환경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이슈를 이제 가출과 이혼 가정으로 정했지만, 그 외의 것들도 청소년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출 청소년을 가정밖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서 지내는 이런 행위는 우리가 가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과거의 이 가출은 뭔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청소년기에만 좀 국한되는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제 출가 또는 독립, 자립 이런 표현을 써서 원 가정에서 이제 벗어나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 때는 그렇지가 않죠. 가정 내에서 부모의 어떤 지지와 케어를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단계를, 또는 그런 과정을 청소년기라고 규정을 해놓고 보니, 청소년들이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또는 가정 밖에서 지내는 행위를 문제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가족 내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부모에게 반항적이고 또는 혼자서 이제 어떤 제약이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하는 비행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 행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러한 형태의 가출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물론 부모의 간섭이나 통제가 싫어서 나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겠지만 부모의 그런 간섭과 싫어하는 그 행동, 양육 태도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학대나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가정을 나오는 것은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그 위기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하나의 생존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청소년들의 가출을 좀 새롭게 볼 수가 있고 또 가출을 이제 행해서 혼자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조금 더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처음 청소년 사회복지 필드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이 가정밖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제가 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정밖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멘토링 활동과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쉼터에서 이제 실무자로 일을 하면서 그들을 케어하고 사례 관리하고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이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서 좀 새롭게 생각한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가정밖 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면은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사회 환경적 영향으로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는 그 행위로서 집을 나온 뒤에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 또 그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가정밖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밖 청소년들의 유형은 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출의 목적을 가지고 탈출하고 싶고 자유를 추구하고 싶고 부모에게 시비하고 싶고 또는 본인에게 주어진 발달과 현실을 도피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가출의 유형을 구분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홍봉선과 남미의 교수님들은 이제 시비형, 유희형, 방랑형, 추방형, 생존형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가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되는 유형이었죠. 그 다음에는 가출의 빈도나 최장 가출 기간으로 이 가출 청소년, 가정밖 청소년들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도피를 하거나 또는 시위하는 그런 형태의 목적을 가진 청소년들은 보통 일회성 가출이 많고요. 생존을 하거나 또는 자아상실형이나 아니면 추방형 같은 경우에는 반복 가출이나 장기 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래서 가출을 얼마나 했는지도 우리가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케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목적을 토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출을 준비하고 있느냐, 또 가출을 실시했느냐, 또는 가출 횟수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밖 청소년들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개념들을 이해해 가지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구분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단어를 들으면 어떤 원인,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랑형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은 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그런 형태를 방랑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희형 같은 경우에는 친구와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고 싶을 때 유희형이 됩니다.
생존형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학대 이런 피해들을 못 이겨서 이제 가정 밖으로 탈출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방임형도 있습니다. 시설형은 보육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존형이고요. 두 번째는 방임형, 세 번째는 시설형입니다. 이러면 대다수의 이 퍼센테이지가 주로 비자발적인 형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에 기인한 가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가출이 뭔가 일탈, 비행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2019년도의 자료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중장기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막상 거리에서 이렇게 일회성에 그치는 형태의 아이들이나 비행을 통한 활동을 주로 하는 아이들을 포함하면 이 퍼센테이지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출하는 청소년들의 비중이 생각보다는 꽤 많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출 실종, 가출 신고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가출을 더 많이 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족이 핵가족화되면서 또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스트레스, 발달 과업이 너무나 좀 어렵게 형성되고 만들어지면서 가족 내에서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뭔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실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험해본 토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가출 청소년들이 더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설에서 청소년 쉼터나 이런 시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일을 하거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너무 다양해지고 있고 더 은밀하게 서로가 지내는 형태가 좀 많아지고 있어서 기관에서는 아이들을 만나기 좀 힘든 경향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 인구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가출 인구도 사실은 줄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쉼터는 전국에 한 138개 정도가 있고요. 이 쉼터의 정원은 138개의 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의 정원은 1,40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의 기준에서 가정박 청소년 수는 2만 명을 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아이들이 쉼터, 기관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형태로 어디서든 지금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가출의 주된 이유가 부모와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 점차 청소년들이 이제 가정을 이탈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보여집니다. 왜 가출을 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인 요인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좀 반사회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부모에게 좀 적대적이거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충동성이 많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가출을 할 여지, 가출을 좀 최초로 경험할 여지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다루기가 힘들어서 탈출하는 형태의 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가정 환경적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가 좀 부적절하거나 또는 학대나 방임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출하는 경우가 많죠. 또 가족이 약물 중독에 또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 학대와 방임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다고 하면 경제 활동을 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에 대한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을 요소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것 자체로 방임이 되고, 또 이제 술을 취하면 했던 말 또 하고 부르고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좀 생활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학교 환경 및 친구 요인은 성적에 대한 불편감, 또 두려움, 그리고 이제 비행 친구들과의 접촉,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가출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출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그 즉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은 안전하지 못한 공간에서 지내게 되고요. 그러한 형태의 환경 속에서 너무 많은 위험들에 노출이 됩니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당장 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지냈다고 해보죠. 아마 가지고 나왔던 돈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 잠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 그런 의식주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청소년들은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앳돼 보일 경우에 이제 어디서 왔는지 물어볼 수 있고, 부모에게 확인해보게 전화를 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면 그 자체가 아이들은 이제 불편한 일이잖아요. 집이 싫어서 나왔는데 그걸 계속 확인을 하고 또 부모에게 전달이 되게 되면 다시금 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으니 암암리에 아름아름 자기들끼리 이제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조금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좀 불편한 착취나 노동을 강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건강 문제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부분, 잘 씻지 못하고 양치질도 잘 못해서 치아에 대한 가출을 하고 왔던 아이들은 치아 상태가 제일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충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나고, 잇몸에 염증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치아 상태 확인하고 제일 먼저 이제 산부인과와 치과 진료를 갔었던 것 같은데, 산부인과를 가는 이유는 이제 성 관련 질환이나 이제 성병, 그리고 이제 비뇨기과의 기능,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작업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지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여자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원하지 않지만 그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됐다.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서 지내다 보니 이제 술이나 담배, 약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의존하는 부분들도 많아져서 건강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정서적 문제, 우울, 이런 거 당연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출을 하게 되면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숙식이 제공되는 경우에만 사실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갈 데 없다는 것이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을 아주 낮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너무 혹사시키고 차별하고 그러니까 급여도 받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는 청소년들 근로에 대한 인권 문제가 많이 강화되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좀 약한 그 입장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기성세대들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먹고 또 쓰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금품과 음식물들이 필요한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절도가 되죠. 그래서 절도와 관련된 비행과 범죄에 좀 많이 노출되게 된다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사후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가출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 이런 것들은 먼저 주의 깊게 다루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의 유형, 그러니까 왜 가출을 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싶은지, 그러한 전략에 따라서 좀 차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쉼터에 아이들이 오면 이제 가정에 복귀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복귀를 해도 곧 재가출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나 가정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에 복귀해서 이제 적응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의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된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유롭게 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란 것 같네요. 이혼 과정 좀 빨리 다루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우리가 문제 요소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혼이 이루어지고 나면 각자가 견뎌야 되거나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 이제 원 부모와의 상실감,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편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해서 살고 있는 그 한부모 가정 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별에 대한 어떤 성적 역할,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서의 모델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짚어보는 것이, 어쨌든 이혼을 하게 되면 한부모가 되죠. 한부모가 되면 경제활동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녀에게 충분히 교육적인 형태로 양육이 제공되기 어렵다는 거죠. 본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서적으로 이렇게 받아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제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짜증, 소외, 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적응적으로 지내는 가정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빠듯한 부분이잖아요. 청소년들의 이제 건강한 성장과 사교육을 위해서 맞벌이 가정에서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아무리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소득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만큼 이제 급여나 서비스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항상 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실 이혼을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물론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욱 핵심적인 부분은 부부 간의 생활이나 그 안에서의 갈등이 문제가 돼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게 부모와 떨어져 지내게 되는 그런 상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폭력이나 외도나 절도 등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없는 것이 아이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잘 이혼하는 것이 좀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혼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정서적인 어떤 결핍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그런 생활에도 묻어 나올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학업에 부진하거나 학업에 전념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한쪽 부모뿐만 아니라 한쪽 부모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친척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이 굉장히 많이 축소된다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정 청소년들이 적응하는 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력, 에너지, 태도, 지능, 친구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은 요인이 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얼마나 적응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가족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는 거죠. 가족 내의 경제적 지위나 양육 부모가 근로하는 시간, 그리고 비양육 부모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관계에 맺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더 이제 적응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혼 가정에 이제 사실 개입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실 그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영구적이고 또 원래 가지고 있는 지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채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부모와 자녀가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금 이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상의 변화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모의 어려움과 자녀의 발달 과업들이 함께 맞물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좀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고 잘 소통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적응적인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이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청소년들과 자녀들의 적응은 생각보다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가지고 좀 더 의미있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랜 시간 이제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